1부 강연을 좀 시작을 해 볼 텐데 일단 1부에 시작할 우리 강사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시죠. 나왔습니다. 예,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제가 1부 강연을 맡게 되겠습니다. 저는 데일 카네기라는 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의 강사이자 코치이자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고요. 오늘은 저를 이제 강사로서 접하게 되겠죠.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 카네기 송하욱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내용을 메시지라고 하면 그 메시지를 누가 전달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잠깐 데일 카네기와 저 소개를 하고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데일 카네기 선생님이 맨 왼쪽에 계시네요. 데일 카네기 선생님은 이제 1912년 미국 뉴욕에서 이런 산업교육의 시초이자 미국의 현대사에 큰 영향을 준 백인의 인물로 선정될 정도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네기 인간관계론 혹은 뭐 제목은 다를 수 있어요. 이제 판권이 풀려서 누구나 번역하고 출간할 수 있는 저 카네기 저서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히고 있는 인문학 서적 혹은 뭐 어디서 선정한 경영 추천 몇 선에 꼭 들어갈 정도로 시대를 관통하면서 많이 읽혀지고 있고 현대 비즈니스맨들에게 많이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약 100여 년이 흐른 관계로 시대도 바뀌었고 그 관통하는 메시지도 좀 재해석될 필요가 있어서 SN 시대의 카네기 인간관계론이라는 책으로도 업그레이드 되어서 널리 읽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데일 카네기 책으로 유명한 곳에서 실제 기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진단, 컨설팅, 이런 트레이닝, 코칭 등등을 하고 있고 이 일을 한 지 벌써 약 1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접니다. 제가 사진 4장을 준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위에는 제가 강의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강의하는 모습이고요. 9월 20일 저 여기서 첫 세션으로 진행했던 제 모습입니다. 위의 것은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약 100여 년 전에 기업 교육을 하던 모습과 현재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아래 보십시오. 아래. 왼쪽 하단은 웹엑스라는 툴을 이용해서 온라인 강의를 하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은 줌이라는 소프트웨어로 또 온라인 강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로 상호 소통하면서 강의하는 모습인데요. 실제 코로나 때 온라인 교육이 많이 활성화됐고 제가 웹엑스, 줌을 이용해서 강의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였으니까요.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요. 이런 전통적인 활동의 모습에서 제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온라인 강의를 해야만 하는 또 온라인 강의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지 않으면 이 거대한 변화 속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냥 단순히 코로나 시대에 일어났던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향후 전 지구인이 모두가 어떤 변화인지는 모르겠으나 그 변화 속에서 내가 하고 싶고 혹은 해야만 하는 소용돌이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제 선배 강사들 중에 이제 이런 온라인 툴이 서투신 분들은요. 실제 온라인 강의조차 하지 못했고요. 이 온라인 툴을 빨리 습득하고 온라인 강의 기법을 익힌 강사들은요. 살아남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AI 시대에 어떻게 주도적으로 성장할지에 대한 하나의 제 단면 같고 우리가 공통적으로 경험할 모습 같아서 제 소개를 대신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서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키오스크, 기계를 통해서 우리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고요. 이건 그리고 흔히들 경험하실 텐데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내가 로봇이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다음 프로세스로 넘어갑니다. 즉 당신이 사람입니까? 라고 기계가 저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되게 저는 신기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제 노트북이나 휴대폰을 쓰는데 제가 사람인 걸 입증해야 돼요. 뭐 그 이유야 다들 추측하는 그런 이유 때문이지만 되게 저는 여러 가지의 화두를 던지는 우리 일상의 한 단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일상의 단면들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 거대한 메가 트렌드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고 어떤 방향으로 내 삶의 습관,
사고하는 습관을 형성해 나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할 시점에 이르는 거죠. 제가 약 10여 년 전에 번역가가 되려고 번역 고급 과정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제가 2017년에 처음 접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굳이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2017년에 이 영어 문장을 처음 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번역기 있죠? 자동 번역기에게 이것을 의뢰했습니다. 네. 그때의 2017년 이 문장을 본 어느 번역가는 위와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그날 어느 날에 인공 번역기는 이 문장을 번역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2024년 10월 7일 며칠 전에 제가 그 번역기에 그대로 똑같은 문장을 넣었습니다. 뭐가 느껴지십니까?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사람이 번역했다고 해도 믿을 만큼 문장이 깔끔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가 번역을 괜히 공부했네 하는 마음도 있고, 예. 그리고 우리 교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헛된 작업은 아니다. 번역은 기계가 해주는 시대가 도래할지언정 번역을 공부하면서 쌓아진 역량이 있을 거다. 그건 되게 값진 경험이다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어쨌든 이런 류의 단순한 번역은 굳이 인간이 할 필요가 없는 세상에 이르는 거죠. 이제 문학이나 되게 함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번역이 아닌 한 이런 단순한 텍스트는 이제 AI, 우리가 모르는 어디 이면에 서버에 저장된 AI가 이렇게 쉽고 빠르게 도와줄 수 있는 시대에 이르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저 개인만의 경험은 아닙니다. 실제 많은 기업들의 예를 들어보면요, 이제 왼쪽은 기술 집약도가 높은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 네이버나 카카오 그런 류의 회사들. 근데 그런 회사들이 실제로 기술을 선도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빨간 선과 같이 성장을 우상향하는 게 되게 가파르죠. 그리고 우측의 그래프는 기술 집약도가 떨어지는 기업이에요. 예를 들면 뭐 전통적인 굴뚝 사업, 이런 좀 테크놀로지와 연관 없어 보이는 기업들조차도 그 안에서 기술을 선도하려는, 예를 들면 뭐 물류창고 회사 가면 요새는 사람들 거의 없습니다. 다 컨베이어 벨트가 자동으로 돌아가고요. 그 물건을 창고에 사람들이 일일이 나르는 건 드물어요. 선반에 알아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끔씩 지게차를 끌고 가서 꺼내는 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류화가 자동화되는 거죠. 밖에서 볼 땐 굴뚝산업인데 안에 들어가면 물류가 자동 공정으로 이루어지는 등등, 그런 류의 기업들조차 기술을 선도하는 곳이 더 우상향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통계 자료가 단적으로 보여주죠. 예. 우리가 일했던 곳, 우리가 일하고 있는 곳, 또 내 친척 자녀들이 일할 곳은 이제 어떤 식의 기업이겠습니까? 테크놀로지를 도입하려는 회사들이 대부분일 거고, 어떤 식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도입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저희가 나누고 싶은 아젠다를 제가 좀 나눠왔는데, AI로 대변되는 이런 세상의 변화는 이제 개인이 거부한다고, 좋아한다고, 싫어한다고 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처럼 주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태도나 기대를 지니고 있는가에 따라 달리 접근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런 태도와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 어떻게 주도적으로 성장할 것인가라는 그런 화두에서 제가 몇 가지를 선별해서 좀 가져온 게 저 신뢰 구축, 자신감 증진, 그리고 통섭하는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인간과 AI로 대변되는 이 로봇이 실제로 공존하는 삶을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어떤 태도와 기대를 지녀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볼 텐데, 지금 이런 류의 얘기들은 되게 많이 쏟아지고 있죠. 언론에서 혹은 뭐 유튜브 영상에서 혹은 여러 가지 책을 통해서 접하고 계실 텐데, 그 가운데 제가 좀 와닿을 만한 어떤 전문가의 진술을 좀 하나 발췌해 왔습니다. AI가 2063년쯤 인간보다 업무 효율성이 높고 120년 후에는 모든 인간의 업무를 자동화할 가능성이 높다. 아, 내가 죽고 난 일이구나. 괜찮네. 라고 생각하시면 나와 아무 상관없는 일이지만 결국 내 후손의 얘기고 우리 삶을 관통하는 이런 산업계의 흐름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변화 앞에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오, 설레는데? 혹은 어떡하지?
내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혹은 나는 괜찮은데 내 자녀가 일할 그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지금 국어, 영어, 수학을 하는 게 올바른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 섞인 관점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약 지금 40여 분이 참석하셨고 남녀노소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우리 대한민국 인구 표본이 잘 지금 여기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잠깐 한번 퀵 서베이를 해보겠습니다. 퀵 서베이. 약 10년 후 AI가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냥 막연한 생각도 괜찮아요. 그냥 느낌도 괜찮습니다. 긍정 왼쪽에 있고요. 중립,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중립 오른쪽에 중앙에 있고 부정 우편에 있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셔서 중립이면 이렇게, 긍정이면 이렇게, 부정이면 이렇게 이제 화면이 가리키는 이 방향으로 자기 손이 계기판이 되어서 한번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스스로 한번 본인의 생각을 이렇게 손으로 한번 좀 표현해 주십시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죠? 그리고 제가 어느 한 분을 콕 집어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도 없으니까 한번 우리끼리 한번 퀵 서베이를 해보겠습니다. 자, 잠깐 5초 정도 나는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나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여쭙겠습니다. 자, 손으로 긍정일지, 중립일지, 부정일지 표현해 주죠. 자, 하나, 둘, 셋.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보면 긍정이 절반, 중립이 절반, 의외로 부정이 되게 소수네요. 의외로 부정이 되게 소수입니다. 이건 제가 조금 예측했던 것과는 이 수가 많이 달라서 저도 좀 살짝 놀랐는데 부정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다는 사실이 좀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이렇듯 우리는 같은 현상인데 같은 변화인데 대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근데 이제 부정이라서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긍정이라서 또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못은 없어요. 그냥 자신의 생각이 이러한데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나아가면 좋겠죠. 예를 들어 긍정이라고 해서 너무 관심을 놔버린다던가 부정이라고 해서 변화에 저항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권하는 모습은 아니겠죠. 그죠? 긍정이든 중립이든 부정이든 생산적인 방향으로 고민하고 적용하는 것. 그것이 키포인트일 텐데요. 제가 좀 이렇게 많은 인원수가 참여한 서베이를 좀 갖고 왔습니다. 일단 지역별 서베이인데 10년 후 AI가 내 업무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 그랬더니 11개국에 약 3,500명의 임직원에게 이제 온라인 서베이를 한 거예요. 일단 맨 좌측 보시죠. 아시아 쪽이 58%로 매우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미칠 변화가 있을 거고 뭐 클 것이다라는 반응이 꽤 크고 중앙에 이제 미 대륙에 물은 질문이고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가 유럽 그리고 이걸 전체 통계낸 겁니다. 특이점이 뭐죠? 유럽이 좀 줄고 위에 보라색이 좀 작고 아시아 쪽이 꽤 크죠. 또 다른 통계 한번 볼까요? AI가 나의 반복 업무를 수행하고 나는 그 시간에 의미 있는 일을 수행할 것이다. 동의하는 정도입니다. 이제 유럽 쪽은 좀 작고 미 대륙은 30, 아시아 쪽은 꽤 크죠. 되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선도 기술은 미국 쪽에서 주로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아시아 쪽이 좀 커요. 뭐 여러 가지의 해석이 가능합니다만 일단 대한민국만 봐도 이런 기술적인 인프라가 쉽게 깔리죠. 일단 국토가 넓지 않고 또 기술의 발달에 되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 스스로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것을 금방금방 캐치해 나가는 그런 정서들이 아시아 쪽에 좀 더 많다라고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뭐 그냥 아시아라고 하면 다른 나라 사정은 모르니까 그냥 한국만 봐도 기술에 꽤 우호적으로 사용하고 적용하려는 생활 패턴 이런 것들이 여기에 좀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AI와 그 오랫동안 일한 꽤 세계적인 기업 아마존은 물류가 엄청나게 크겠죠. 여러 가지 물품들을 취급하니까 거기에서 자동화된 그 물류 시설에 1년 동안 직원을 일하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을 인터뷰한 기사의 한 부분인데 그 직원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로봇의 일부가 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아까 앞전에 통계에서는 뭔가 기대감, 뭔가 우호적인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만 실제 AI와 1년 물류 창고에서 일한 직원은 물론 편리했어요, 뭐 힘을 안 들여서 좋았어요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정서적으로 어떤 느낌을 받고 있죠? 예. 뭔가 불편한 지점이 있고 그것이 로봇의 일부가 된 느낌을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이것은 바로 효율성을 떠나서 우리 인간이 AI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어떤 정서를 지니고 있느냐에 대한 하나의 시사점이죠. 제 아들 둘이 있는데 9살, 6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들이 집에서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 이 문장을 자꾸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은 종이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AI가 탑재된 어떤 디바이스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그냥 책 겉표지만 딱 화면에 비추면 그 책의 컨텐츠가 화면에 딱 띄어지는 그런 학습 도구들을 쓰고 있고 실제 대화를 챗봇이라 그러죠. 챗봇과 하고 있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저는 로봇과 대화를 한다면 제 정서적인 만족도가 어떨까요? 떨어지겠죠. 예, 뭔가 어색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후손들은 그런 프로그래밍화된 어떤 로봇이나 AI 기기와 소통하는 것에 대한 정서가 어떨까요? 지극히 자연스럽거나 아니면 덜 불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정서는 우리 후손들은 또 다른 느낌의 고백을 할 개연성이 훨씬 더 높겠죠. 그래서 AI 시대를 위한 주도적인 성장 방안은 만 가지를 얘기하라 그러면 만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쏟아낼 수는 없고 제가 그래도 11년 동안 기업 교육을 하고 있고 테크놀로지 기업들의 전문가들과 경험을 쌓으면서 요 세 가지로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추려왔는데 일단 신뢰가 필요합니다. 신뢰. 무엇에 대한 신뢰냐면 바로 이 AI 환경이 조성되는 신뢰가 구축되지 않으면요. 그 시스템이 혹은 그 프로세스가 혹은 어떤 장비가 도입돼도요. 성장하기 힘듭니다. 한번 또 제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끔 통계 자료를 갖고 왔는데 AI와 함께 일할 때 긍정적인 반응에 영향을 끼치는 게 뭡니까? 라고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맨 왼쪽 조직의 리더십의 요소가 꽤 크다는 거죠. 예. 조직의 리더십을 불신하면 AI가 도입된 무언가를 회사에 도입하겠습니다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리더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저거 왜 도입하는 거야? 하면서 불신하고 그 도입된 프로세스를 잘 안 쓰려 하겠죠. 혹은 의도한 목적대로 쓰지 않고 자기의 목적대로 쓰려 할 겁니다. 그죠? 예. 이런 기업의 사례들은 지금 하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시스템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리더십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케이스들이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뭘 하는지 명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것 또한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IT 개발자가 그걸 명확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알아듣나요? 네, 못 알아듣습니다. 저희 형이 컴퓨터 프로그래머인데 아직도 저는 저희 형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네, 설명을 요청하면 제가 못 알아듣겠어요. 네. 그러면 소통을 멈춰야 되나요? AI가 무엇을 하는지 설명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든 긴밀하게 소통하고 구성원들을 참여시켜서 이것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알게끔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은 미지의 영역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거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내가 어떠한 스킬을 익혀야 하는지 알아야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뭐 당연하죠. 예를 들어 우리 한번 일상에서 볼까요?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몇 년 전만 해도 제가 브로셔 받았고요. 그 책자에 하이패스 까세요. 몇 년 후에 저와 같은 현금 징수원이 없어질 겁니다를 현금 징수원이 나눠주는 게 몇 년 있었습니다. 유예 기간을 두면서. 근데 저는 그거 받을 때마다 기분이 묘했어요. 왜? 이걸 누가 나눠주고 있어요? 현금 징수원이 저는 없어질 겁니다 하고 나눠주고 있고 적극 홍보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이 너무 딜레마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 브로셔를 받을 때마다 좀 씁쓸함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 그분들은 브로셔를 나눠주는 게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어요. 그죠? 일상 속에서. 그러면 그분들은 당연히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몇 년도부터는 하이패스가 점차 확산될 텐데 나는 그럼 그때 뭐 하지?를 계획이 서야 나눠줘도 그
새로운 시스템에 적극 참여하던가 아니면 덜 비관하겠죠.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떻게 일을 하든 지금 혹은 먼 미래 혹은 근래에 누구나 겪게 될, 정말 누구나 겪게 될 일입니다. 현재 리더가 AI 관련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것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예, 되게 흥미롭죠. 직급이 높을수록 신뢰합니다. 근데 직급이 낮을수록 예, 신뢰하지 않아요. 예. 뭐 이유야 여러 가지일 텐데 이건 그냥 하나의 케이스입니다. 일반화할 수 없는 하나의 케이스인데 제가 어느 기업에 가서 이런 뉴 테크놀로지를 이제 기업에 도입하는데 윗선이 잘 몰라요. 잘 모르겠죠. 왜? 다 처음 보잖아요. 예. 그 회사에서 이걸 접해본 사람도 없고 도입해본 사람도 없고 근데 어쨌든 도입하자고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윗선이 잘 모른다는 걸, 경영진이 이걸 잘 모른다는 걸 회사 사람들은 다 알죠. 그러니 그 의사 정책에 신뢰가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직급이 어떻든지 간에 혹은 이 통계 자료만 놓고 보면 직급이 높을수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고요. 예. 전문가들을 신뢰하시고요. 또 신뢰한 만큼 소통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 프로그래밍 하나하나를 모르더라도 이걸 왜 깔며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고 그래서 저 말단 직원부터 저 상위의 경영진까지 우리가 일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아까처럼 클리어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는 한 이런 불신을 갖고 그 프로그램이 도입된다면 작동되지 않겠죠. 예. 그리고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는 불만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신뢰를 구축하는 하나의 그 기본 방향을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바라봅니다. 새 정책을 도입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리드하려고 해봤자 저항에 부딪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뭘 신경 쓰셔야 돼요? 예. 리더십으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서 협력을 이끌어낼 건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맹종합니다. 겉으로는 따르는 척하나 혹은 그냥 무턱대고 따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런데 그 협력의 이면에는 관계가 있습니다. 친하게 지내자가 관계가 아니고 비즈니스에서의 친밀감은 누적된 신뢰를 말합니다. 그 누적된 신뢰가 없이 서로에게 무관심하면서 협력을 이끌려 하면 궁극적으로는 저항에 부딪힙니다. 이 저항이 어디에 부딪히는지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나 검색을 해보시면 성공 케이스도 많지만 실패 사례들이 많잖아요. 그런 걸 대부분 보면 어떤 시스템 그 자체가 잘못된 경우는 드물고요. 그 시스템을 어떤 신뢰를 가지고 어떻게 우호적으로 관심을 갖느냐에서 승부가 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저도 회사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새로운 기술이 도입될 때 그 기술 대부분은 시장에서 검증된 것들이지 그것 자체가 문제되는 경우는 없어요. 하지만 그 기술 도입 하나를 둘러싼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 뭐 예를 들면 사내 정치라던가 내 이익을 더 취하려 한다든가 혹은 내 불이익을 딴 부서에 넘기려 한다든가 등등등에 일어나는 그런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그 시스템이 망가지지 그 시스템 자체는 그냥 중립적인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시스템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그래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 책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원칙들이 30가지가 있고요. 그 30가지에 대한 에피소드들 그리고 교훈들이 수록된 책이 인간관계론입니다. 한번 하나 볼까요? 8번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라. 어떤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경영진의 관심사에 대해 구성원들을 설득합니다. 설득될 수 있죠. 하지만 그 경영진이 구성원, 임직원의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어떤 게 더 설득력이 높을까요? 당연히 상대방의 관심사에서 이야기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제 이러한 원칙들은 모르시는 내용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실제 그 기업에 혹은 어떤 조직에 혹은 어떤 부서나 팀에 AI 시대에 그 경쟁력을 가져오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AI 시대에 되게 선도적인 세계적인 기업 하나 떠오르라 그러면 어떤 기업이 떠오르십니까? 이제 보통 이런 류의 기업에선 보통 구글이 많이 언급되거든요. 실제 저희 휴대폰도 구글의 서비스가 많이 탑재된 폰을 안드로이드 폰을 쓰고 있으니까 그 구글에서 이런 프로젝트를 합니다. 제목이 산소 프로젝트예요. 좀 흥미롭죠?
이 프로젝트는 약 2010년도쯤에 일어났는데 이런 실험 정신을 갖고 했습니다. 과연 매니저가 필요한가, 조직에? 매니저가 있으면 중간에 한 달이 건너가야 되고 매니저의 어떠한 인간적인 취약점이나 서로의 관계 때문에 왜곡되기도 하잖아요. 일하는 방식이. 그리고 개발자들끼리 1대 다로 소통하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왜 그걸 꼭 매니저라는 중간 관리자가 둬서 뭔가 업무 지체를 가져올까라는 실험입니다. 실험. 예. 가져온다가 아니라 그러지 않을까라는 실험에서 매니저들을 막 없애버리기까지 할 정도의 그런 가설을 두고 접근했는데 결론은 있어야 된다였어요. 네, 결론은 있어야 된다였고, 뭐 있다면 그 매니저들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 우리 기업에 산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될까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10가지인데 한번 눈으로 한번 빨리 보시겠어요? 자, 여기에 매니저는 프로그램을 잘 짜야 된다 있습니까? 매니저는 남이 모르는 신기술을 빨리 먼저 습득해야 된다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없습니다. 매니저가 무엇을 잘해야 된다의 그 무엇은 결국 어떤 존재가 될 것이냐에 대한 결론으로 맺어져 있습니다. 1번부터가 저는 되게 의미심장한다고 보는데 코치여야 됩니다. 네. 코치라는 말이 와닿지 않는다면 히딩크 감독 떠올려 보십시오. 4강 월드컵의 선봉장 히딩크. 히딩크는 평범한 축구 선수였어요. 하지만 히딩크는 탁월한 코치였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축구를 우연히 4강이 아닌 이유가 있는 4강으로 끌어올렸고 그 덕을 통해 지금 손흥민, 뭐 황희찬 이런 여러 그때 당시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실제로 어떤 존재가 되어야 기술적으로 그게 가능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하나의 좋은 사례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신뢰가 주는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기술이 혹은 우리 삶을 윤택해주는 기술이 도입돼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주도적으로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두 번째 아젠다를 좀 공개할 텐데 그것은 바로 업무 전환을 위한 자신감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변화의 추세를 보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죠. 그것을 우리는 대체된다고 표현합니다. 또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전환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뭐 증강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옛날엔 이런 방식으로 일했는데 지금은 버튼만 누르는 방식으로 일하는 방식이 바뀐 거예요. 혹은 옛날엔 내가 컨베이어 벨트에서 직접 조립했는데 이제는 조립하는 기계를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그 업무 전환은 거저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제 전환을 한다는 건 한 개인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킬까요? 아싸, 이번 기회에 전환하자.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어제까지 잘 되던 일을 왜 갑자기 오늘부터 바꾸라 그래요 하면서 불편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꼭 져야만 하나요? 네, 라는 뭔가 하기 싫어하는 저항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업무 전환을 위할 때 자신감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것이 한 개인을 넘어서 어떠한 조직을 어떠한 방향으로 이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되게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류의 기사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가 사라질 것이다. 뭐가 대체할 것이다. 예, 이런 류의 기사들 뭐 검색만 해보면 수십 개, 수백 개가 금세 검색됩니다. 예. 저 역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대체되기 낮은 영역에 속한 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 이 강의를 로봇이 하면 그걸 듣는 인간들은 대부분 딴짓을 하거든요. 네, 우리 법정 의무교육 받으신 분 아시잖아요. 네, 대부분 화면 띄워놓고 다른 업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뭔가 자동화된 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면 대부분은 그것이 시험을 치르는 게 아니라는 대부분은 자기 할 일을 따로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별 영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상대하는 고객이 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또한 아까 온라인 강의로 넘어간 것처럼 기계의 도움을 받지 않고선 강의할 수 없는 그런 영향을 받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분류 체계가 아니더라도 다 모두가 영향을 받습니다. 예. 제가 편의점 갈 때마다 조금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편의점의 포스 기계가 되게 복잡할 거잖아요. 결제 방식도 다양하고
예, 뭐 쿠폰 주기도 하고 뭐 2+1인데 2개는 냉장고에 넣어주시고 1개만 살게 뭐 엄청 복잡해요. AI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편의점이라는 얘기를 AI가 인식했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 우리가 생각하는 알바, 편의점 알바 하는데도 우리는 엄청난 기술적인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요. 그 업무를 능숙하게 하지 못하고 포스 앞에서 쩔쩔매는 직원을 만나면 고객은 저분 일할 때 나 안 와야지 하면서 만족도가 떨어지죠. 예, 지금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류는 이 사람들만의 일이 아니라 사실 우리 모두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킬이 필요할까 한번 또 서베이를 했어요. 소통, 창의성, 비판적 사고. 여기서 비판적 사고라는 잘못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보는 그런 뉘앙스로 해석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리더십, 팀워크. 예. 물론 다 필요하죠. 물론 다 필요한데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보라색은 흔히 말하는 이제 경영진들 부사장 직급의 응답률이고 이 파랑색은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을 받았던 분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갭이 있죠. 예. 일단 대부분의 경영진은 소통 스킬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데일 카네기 트레이닝을 받았던 분은 팀워크나 그다음에 소통 스킬 이렇게 좀 공동 1위로 좀 양분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결국 인간의 행위, 즉 소통이 좀 되게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맥락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AI 시대에 업무가 대체되든 전환되든 증강되든 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가 비롯되는데 그때 자신감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거의 얘기합니다. 키오스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일상의 키오스크. 저도 가끔씩 운수 안 좋은 날엔 키오스크 앞에서 잠깐 작전 시간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떤 쿠폰을 들고 갔는데 그 쿠폰을 키오스크에 어떻게 반영할지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저도 쩔쩔맵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잘 빨리 적응하는 유저라고 자신감이 있는 편인데 키오스크 앞에서 제가 약간 진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예. 그리고 나서 키오스크를 제가 안 쓰기 시작하면 저는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몇 번의 좌절을 맛보고 나선 나 안 해! 이러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 예. 키오스크는 나빠! 이러면서 제가 다시금 회복하지 못하면 저는 회복 탄력성이 없는 겁니다. 그 작전 시간에 제가 빨리 여러 가지 한번 시행착오를 해봅니다. 이게 뭐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지? 혹은 안 되면 점원에 가서 물어보죠. 이 쿠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첩한 겁니다. 그리고 유연한 겁니다. 예. 그리고 어떻게든 여기서 먹고 가겠다라는 목표의식이 투철하죠. 예. 그런 과정을 제가 몇 번 겪었어요. 몇 번 겪었더니 실제로 키오스크 앞에서 제가 이렇게 잠깐 혼자만의 작전 시간을 갖는 빈도수가 확연히 줄더라고요. 예. 제가 일부러 이해를 돕기 위해 우리 일상에서 접하는 키오스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한 결제 도구인 키오스크가 아니라 우리 조직에 도입되는 정말 복잡 다단한 무언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그리고 그것이 한 개인의 민첩성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의 민첩성, 우리 조직의 회복 탄력성, 우리 회사의 성장 의지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 뭐죠? 예, 삼성전자죠. 그리고 또 세 손가락 안에 뽑으라 그러면 저는 현대자동차 혹은 현대중공업도 전 들어갈 거라고 보는데 그런 조직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8가지의 문화가 자리 잡고 있어요. 그 문화는 강제적으로 도입된 곳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키워온 것도 있습니다. 예. 포니 자동차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수출됐잖아요. 그게 막 정세영 회장님이 혼자서 막 하자고 강요해야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일까요? 그렇진 않았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조직 개개인 구성원마다 이 자동차 불모지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당시엔. 예. 그것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런 8가지가 계속 조직 문화를 꽃 피운 겁니다. 예. 이런 것들이 없는 한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는 자신감은 그냥 말로만 그치겠죠. 그래서 자신감의 이 선순환을 경험해야 돼요. 개인도 경험해야 되고요. 팀도 경험해야 되고 회사다 혹은 그게 종교단체가 됐든 동아리가 됐든 이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감을 갖자 해서 자신감이 생기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원하며 필요로 하며 내가 한번 해보겠고 할 것이다라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첫 발자국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턱대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TF팀도 만들고 혹은 일단 시도해보자. 현장에서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라고 진짜 두려움을 안고 첫 발을 내딛기도 하죠. 그때 실패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 해. 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 이런 재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고 비행기를 타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에스컬레이터라는 걸 이용하고 우리 일상의 모든 것들이 이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되네 하는 자신감을 갖죠. 이것을 이제 보통 뭐 성공 DNA다 혹은 자신감이다, 성취감이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실제 자신감은요. 자신감을 갖자고 해서 자신감이 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혹은 연구를 통해서 그 자신감의 실체가 무엇인지 경험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근거 있는 자신감이 되는 거죠. 첫 번째 아젠다 신뢰, 두 번째는 자신감이었는데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필요합니다. 통섭입니다. 통섭. 통섭이란 말은 조금 생활 속에서 많이 쓰이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왔습니다. 두 가지로 쓰인던데 사물의 널리 통함, 서로 사기어 오감 혹은 전체를 도맡아 다스림 있는데 아직도 와닿지 않잖아요. 축구선수 유상철입니다. 유상철의 축구계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멀티플레이어. 왜냐하면 어떤 포지션에 맡겨도 능히 다 해내요. 그리고 유상철의 이력을 보면 공격수로도 상을 탔고요. 수비수로도 상을 탑니다. 그리고 매년 국가대표에 매년 뽑혀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유상철이 있으면 다른 선수를 교체했을 때 수비수를 교체하면 그 수비수 자리 누가 해요? 유상철 내려와 수비 봐 이러면 돼요. 미드필더 바꿨어요. 그러면 미드필더 유상철 올라가 이래요. 심지어 유상철은 득점왕까지 한 선수예요. 그러니까 유상철 한 명이 있으면 감독이 지금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죠? 근데 유상철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유상철은 축구를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통섭하고 있습니다. 축구를 보는 눈, 그 자리에서 내가 어디서 볼을 차고 누구에게 볼을 줘야 되는지 축구를 통섭하며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스포츠에서 멀티플레이어라고 하고요. 실제 업무에서는 다재다능하다고 표현하고요. 때로는 나무만 베지 않고 숲을 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AI 시대에는 이런 게 필요 없었나요? 당연히 필요했죠. 하지만 더 부각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통섭입니다. 그래서 통섭하는 문제 해결 능력은 더 각광받을 겁니다. 왜 각광받아야 되는지 제가 좀 이유를 설명해 드릴 텐데 AI, 인공지능이잖아요. 그 인공지능은 누구를 벤치마킹한 지능일까요? 그 뇌를 벤치마킹한 거잖아요. 그죠? 누구의 뇌일까요? 그 뇌는 이렇죠. 좌뇌, 우뇌 데이터를 저장하고 렌즈로 어떤 사물을 바라보고 그런 것들을 CPU에서 처리해서 그게 로봇의 팔일 수도 있고 드론일 수도 있고 수행하는 이게 인공지능의 하나의 메커니즘 아닙니까? 누구의 지능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는지 아세요? 힌트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실제 인공지능을 우리는 챗 GPT, 뭐 코파일럿 요 정도에서 많이 친숙하게 할 텐데 실제로는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문서를 업로드한다든가 사내 인트라넷으로 학습하는 거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한다든가 그리고 업무 흐름도를 만든다든가 어떤 마이크로 러닝을 교육 컨텐츠를 낸다든가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한다든가 여러 가지의 지금 AI들이 업무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AI는 바로 사무직 종사자들의 뇌를 직접적으로 벤치마킹하고 있는 게 큽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이 분야의 전문가들이 실제로 여러 직무 체계를 보면 결국 인공지능의 그 지능은 사무직 사람들의 업무 방식을 지금 많이 학습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사무직들은 이렇게 일하고 있죠. 뭐 쉽게 말하면 부장님이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업무 분배가 되고 그것을 막 해서 취합한 다음에 보고하죠. 그래서 한번 점검하고 보고해서 승인받고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런 방식. 저도 직장 생활할 때
예, 이런 방식 매우 익숙하고요. 예, 매우 친숙합니다. 근데 이제 업무가 어떻게 바뀔까요? 여기에 더 세분화 들어가면 아까 번역한 것처럼 단순 계산, 단순 번역 혹은 인간의 단순 노동은 우리가 필요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게 이제 올바르지도 않다라고 할 정도로 가치 판단이 서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간의 업무는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즉 이런 상하 개념이 아니고요. 동그란 테이블에 앉아서 서로의 역할에 따라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즉 분업화되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같이 조율해 나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조율자 역할, 멀티플레이어 혹은 기술 개발자분들은 이걸 풀스택 워커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가정에서 집안 살림을 도맡아 하는 엄마나 아빠의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설거지만 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예, 청소만 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그걸 누굴 고용했을 때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 집안일만 해도 모든 일들을 다 통섭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각자가 각자의 어떤 업무들을 통섭하는 것. 예, 그것은 불가피한 변화이고 개개인 구성원들에게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능력이 많이 회자됩니다. 왜? 그걸 가지면 좀 안전하잖아요. 덜 불안하잖아요.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유머 감각 있는 조차도 위협받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것은 인간의 소통에 의한 유머라기보단 그냥 한번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이긴 하나 현재는 예, 이런 것들은 인간의 내면과 내면이 소통할 때 서로 인지할 때 나오는 예,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능력을 갖춰야지 한다고 갖춰집니까? 나 오늘부터 순발력이 있을 거야. 한다고 순발력이 있어져요? 그렇지 않죠. 이것은 누적된 결과물이고 이런 대부분의 역량은 충분한 시간이 숙성되었을 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좀 더 한 발짝 들어간다면 이렇게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크리티컬, 비판적 사고가 좀 필요한데 업무를 좀 더 획기적으로 혹은 소소한 걸지라도 다르게 계속 낫게 만들려는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라도 좀 달리 해볼 수 없을까라는 그런 좀 거창하게 표현하면 혁신적 사고, 조금 소소하게 들여다본다면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점검해 보는 것, 예.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선 지금 이 시대에선 뭔가 새로운 신기술을 활용해보는 그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엑셀이 처음 나왔을 때 엄청나게 파워풀하죠. 사실 지금도 파워풀하게 작동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엑셀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도구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이미 많습니다. 예.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은 이제 한번 그게 뭔지 효율적인 도구를 한번 활용해 보십시오. 예.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씩 호기심을 가져보고요. 그리고 타인과 공유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도 온라인으로 수업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라인 툴, 그게 뭐 줌이나 팀즈나 뭐든 그걸 학생이 다루지 못한다면, 학교 선생님이 다루지 못한다면, 학부모가 다루지 못한다면 학습 시간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다루는 환경에 있는 애들은 코로나 기간에도 학습하겠습니다만 그것에 소외되거나 혹은 불편함을 겪는 아이들은 실제 코로나 기간에 학업 그 수준이 떨어졌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사실 이런 효율적인 도구 활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그 순간의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유연해지는 겁니다. 이건 우리 이미 많이 경험하고 계시죠. 예. 꼭 출근 안 해도 되고요. 꼭 그 내 사무실 그 책상 앞에 앉아있지 않아도 되고요. 예. 그리고 꼭 그 컴퓨터가 아니어도 됩니다. 예, 요새 대세가 바로 클라우드, 예, 이런 것들을 지금 아마 많은 비즈니스맨들이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가 평가조차도요, 예, 꼭 끝까지 남아 있어야 회사에 헌신하고 이런 고정관념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죠. 예, 무능하니까 남아 있는 거야. 이런 회사들도 꽤 있고요. 예, 옛날에는 주말에도 나와야 로열티가 높은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주말에 나오면 이상하게 바라보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뭔가 특이한 일이 있구나, 특별한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회사에 충성하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고가 평가 자체도요, 예, 꼭 많이 해서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많이 벌어와서 잘하는 시절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개선하려는 비판적 사고, 새로운 툴을 활용해 보려는 그런 습관, 그 다음에 유연성을 발휘해서 시간, 장소, 여러 가지 관점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들,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면 좋죠.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AI로 대변되는 새로운 신기술들은 메가 트렌드입니다. 개인이 선택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렇다면 좋은 거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예. 직무의 변화를 가져오고 정서적으로 좀 위기감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고요. 일단 그런 환경 차원에서 구성원들 간의 신뢰를 쌓고 그것을 투명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든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가져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자신감, 그것은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새로운 시도에서 성공 경험,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경험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한 분야를 잘하더라도 통섭하는 전문가가 되어야 되고요. 전 범위를 다 아우르는 넓은 시각을 가진 리더가 되더라도 그 한 분야에만 리더가 아니라 넓고 얕으면서도 통섭하는 그런 유상철 축구선수와 같은 멀티플레이어가 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힘든 시대에 이르는 거죠. 지금 전 지구가 이 AI로 대변되는 변화는 다 처음 겪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의 화두들이 꺼내지고 있고 다들 가보지 않은 길을 가본 것 마냥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혼재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